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계엄의 밤을 찬찬히 짚어보고 향후 전국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네, 정말 오늘 좀 안녕하십니까라는 의미가 보통 때와는 좀 다른 의미로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이제 차분하게 천천히 지난 시간들을 좀 되짚어 보고 앞으로 향후 전국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국회에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불안의 밤을 또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는데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이후에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 선언까지 두 분 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셨는지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살다 보니까 별 황당한 일을 다 본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김민석 의원이 몇 달 전에 그 계엄 준비설 네. 그걸 제기했을 때 제가 방송이나 여러 기회에 저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계엄 대통령이 선포해도 국회에서 해제 의결할 거고 당연히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그대로 수행해 줄 리가 없는 거고 그 해제 의결하면 그 시간으로 원인무효되는데 그런 황당한 일을 할 리가 있나? 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괜히 민주당이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도 답변이 계엄이 선포가 돼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그렇게 선포를 하시길래 저 뭐지? 국회가 이렇게 해제 요구를 안 할 걸로 분석을 했나? 예측을 했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해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럼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일 생각인가? 네. 그리고 이 국회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설명한 것들이 국회 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결국 국회 안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회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국회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를 원천적으로 출입을 봉쇄하든지 네. 아니면 의원들을 체포구금해가지고 국회 출근을 못하게 하든지 그밖에 없는데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저런 불법 행위까지 좀 나중에 책임질 각오를 하고 저러고 하시나. 그랬는데 2시간 지나서 그냥 의결하니까 그냥 상황 종료 되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서글픈 현실이다. 그 정도로 좀 황당했습니다. 네, 서글픈 현실이다. 네. 네, 네. 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좀 우습게 된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매우 긴박했던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쉽지 않은 일을 도모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했고 김민석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충암파 중심의 군내 사조직이 형성된 게 역시 이런 일들과 연관성이 뗄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뭔가 계획하고 기획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의 문제인데 실제로 아마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개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고령을 보면 그런데요. 포고령 1호가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였거든요. 국회, 네.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게 사실은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박정희 5.16 쿠데타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됐고 심지어 1979년 12.12 사태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당시에
계엄령 발동했을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회나 정치 활동을 계엄 당국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했지 네. 일체 금지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수준을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었고 어제 특히나 그 무장된 병력 계엄군이 신속하게 국회로 온 것 자체가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당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면 계엄이 당장 중단 안 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후에 후속 조치들 언론 장악하고 또 주요 인사들 필요하면 계엄 당국에서 구금이나 체포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걸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변수를 생각하지 못한 거는 1970년대, 80년대 초반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엄청 달라진 거고 두 번째는 SNS를 비롯한 이 네트워크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군 장병들이나 경찰들 보면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역력하게 표정이나 행동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 선포였다라는 걸 표정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표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어떤 그 무장 병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군이나 경찰은 개통상의 지휘 명령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때로는 부당한 명령조차도 실행해야 되는데 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 사람들이 전례 없이 어떤 시민들을 대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이었고요. 네. 강하게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국회 진입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동이나 모습이 과거 저희도 이제 80년대 당시에 그런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교해서는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어떤 비상계엄, 그다음에 정당성 없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본인들 자체도 거부할 수 없지만 소극적인 행태로 사실상 사실상의 그 거부 효과를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경찰과 이제 군 병력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련의 이제 이 사태가 성공으로 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감도 받으셨다는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번 그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이제 탄핵 시도 그리고 예산안 삭감 여러 가지 이제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할 때 들어갔던 이제 그 사안들인데 이게 과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될까요? 그 헌법 77조가 계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체적 조건, 계엄의 실체적 조건과 절차적 요건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체적 조건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네. 그 예를 든 게 이제 전전 6.25처럼 전쟁 때 6.25 때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전쟁 네네. 중이니까 네. 전쟁 수행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변도 거의 준전시 비슷한 그런 무장폭동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그리고 그에 준하는 그 국가 비상사태가 전제가 되고 그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첫째 그 방법은 이제 병력을 동원하는 거죠. 네.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는 군사적 필요에 응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군사적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필요에 응한 건 아니거든요. 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동원한 것인데,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아니거든요. 국회가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깎고 뭐 이래 감사원도 뭐 마비시킨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못하겠다. 국가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됐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안녕 질서가 그 위협받으니까 그걸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발동하는 게 이제 경비 계엄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번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상계엄의 실질, 국가 비상사태의 실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뭐 예산을 마음대로 뭐 삭감하고 이런 걸 해결하는데 군인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네. 뭐 소방사 특임대 그 장병들이 와서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는 계엄 선포하면 바로 국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통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엄법의 4조 2항에는 보면은 국회 그 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야 통보를 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본회의장에 국회 통보한다는 게 사무실 직원한테 팩스 보내는 게 통보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 전원을 그 회의장에 모아놓고 국회의장이 통보받은 걸 설명하는 게 통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소집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계엄법 4조 2항이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도 요건이 안 맞고 절차적으로도 절차를 안 지킨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거고 좀 제대로 좀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또 국회에도 통보하지 않는 등. 그건 심의는 했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은 아니지만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선포하기 전에 심의를 했고, 네. 나중에 해제할 때도 심의를 했는데 해제할 때는 그랬군요.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제때 안 모여가지고 해제가 늦었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 정당성에 이제 문제가 많은 선포였다. 네. 예. 우선 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내용만 좀 첨언한다면 전시 상황이나 뭐 그 교전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건 군병력이 투입되니까 그럼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혼란일 때 그 얘기는 핵심은 그거죠. 일반적으로 그 사회적 혼란일 때 그 치안 담당은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경찰 병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일 때 군병력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 병력으로 치안 유지가 된다면 굳이 군병력을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상황이었냐라는 건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그다음에 그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는 뭐 국무회의가 사전에 있었다.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장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국무회의가 반드시 심의 절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 제도의 한계가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냥 심의로 돼 있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구조로 돼버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거죠. 국무회의라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한 회의만 거치면 되는. 그렇죠. 그냥 네. 그냥 뭐 통과 의례처럼 네. 돼 있는 이것도 좀 문제가 이번에 제도적인 한계를 좀 드러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통보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건 통보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 가결할 때까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수사가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또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 군 특수부대 계엄군의 투입 자체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서 비상계엄 중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들어왔고 목표가 의장단,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또는 양당의 교수단체 당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목표로 했다면 이것은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회의를 소집해서 네. 그 비상계엄의 유지 여부를 그러니까 계속 갈 건지 그만두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막은 거죠. 이거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에서는 네. 저기 계엄 포고령 1항 포고 1호 1항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7조에 보면은 이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그 계엄을 선포할 때는 영장 제도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하고 정부와 그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사실은 이제 정부를 통제하고 법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됐는데 국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회를 통제해 버리면은 국회가 그 앞부분에 그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헌법적 권한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국회는 그 해당이 안 돼 있는데 계엄 보고령에 보면은 국회 활동 중지, 전면 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회를 포함한 정치 활동 전면 중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령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계엄 군인들이 국회를 진입을 한 건데 그 보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이 거슬러 역사적 그 경험을 좀 되돌아보면요. 5.16 쿠데타나 12.12, 12.6, 12.12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를 중단시킨다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집회 신고를 허가제로 바꿨고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을 체포했죠. 여러 가지 뭐 불법, 그러니까 부정축제, 뭐 무슨 권한남용 등등의 혐의로 사실상 중요 정치인을 구금하거나 체포함으로 인해서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 거지 이번과 같이 포고령 1호와 같이 국회를 그냥 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건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위헌적 소지가 많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조사 대상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이 앞으로도 좀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시간이 벌써 절반 이상 흘러갔습니다. 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압축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하고 해야 될 말들이 또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 상황을 두고 가장 첫 번째로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정과 선포 직후 또 해제 의결 이후까지 허술함 또 어설픈 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과연 정치적인 오판이었던 건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두 가지 해법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해법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일부 그냥 뭐 미치광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분석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 제정신 아니게 아주 이상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정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준비된 기획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갖고 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댑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탄핵이 빈번히 있고 국가 예산도 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입법도 독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합친 게 그 종북 세력의 그 자유대한민국을 위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이제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도전, 예를 들면 명태균 씨 게이트라든지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 그리고 지금 탄핵을 비롯해서 대통령 본인에게 최혜병 관련된 국정조사도 지금 단독으로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점점점 전방위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또 자기의 가족과 관련된 스캔들과 게이트가 확산되는 속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판단된 거 아니냐 이런 보입니다. 네네. 저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거든요. 경비계엄이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했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에 선포를 했어요. 서울시 또는 뭐 여의도 일원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면은 군에서는 늘 준비해온 게 그런 전국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바로 각 전국에 있는 각 사단 연대 대대별로 바로 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 정부 어느 기관은 어느 부대가 들어가고 뭐 어느 방송사는 어느 부대가 들어가고 어느 대학교는 어느 부대가 들어가고 쫙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일부러 시내로 차가지고 나와봤어요. 근데 시내가 조용해요. 네. 원래 다 준비됐으면 시청에는 어느 부대가 들어가고 바로 출동해야 되거든요. 네네. 아무 움직임이 없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여의도만 국회만 타겟이 돼가지고 있고 그것도 뭐 200몇 명이면은 우리 시민들이 500명이나 1000명만 막아도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준비도 허술하고 이 느슨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추론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런 결론, 확인되지 않는 결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그 국회 회의를 막을 수 없고 못 막으면은 해제 의결을 하게 되고 의결되면 바로 무효가 되는데 길어봐야 몇 시간 안 될 거고 라고 되지 뭐 그럴 거다라고 이제 보고가 오는데 그래도 할 겁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그래도 우리가 계엄 말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그 효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네. 때문에 했을 가능성 위에는 도저히 더 추론이 안 됩니다. 네네. 그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그 국회만 온 게 아니라 선관위나 지금 헌법재판소 등등 지금 갔다 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 그 개인 언론 유튜브 방송이나 문제가 네. 되는 것에도 군부대가 출동했다는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준비 안 된 건 아닌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중과부적이란 말을 썼는데 본인이 생각하겠던, 그게 본인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예하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가결돼서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군부대 예하부대 장성들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가능성이 높았다면 움직였을 텐데 네.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당성도 없고 불법적인 요소가 크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매우 소극적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하 부대의 협조도 약했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사전에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뭐 사실까지 이제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의 시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이제 탄핵안도 의안과에 오늘 그 오후 5시 40분쯤에 이제 보고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이제 하루가 경과한 6일 정도의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어떻게 현재 분위기에서 조기 퇴진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 탄핵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형사소추 면제도 지금 안 되거든요. 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직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는 거냐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끌려내려는 거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결국은 그 키를 갖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최소한 8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고 네.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것까지도 고려하게 되겠죠. 당장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어제 18명의 여당 국회의원은 계엄령 반대, 유지를 반대하는 가결안에 네. 해제에 찬성을 그렇죠. 한 해제에 거죠. 찬성을 네.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여당 역시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뭐 내각 총사퇴하고 그 여러 국방부 장관 해임 이것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출당을 놓고는 당내 이견이 있어서 최종 결론을 못 냈는데 제가 보건대 출당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통령과 선절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한 3, 4일이 매우 고비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탄핵의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불쏘시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막 그때부터 네네. 폭로가 되어서 연말까지 한 반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계속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게 네. 2년 반 정도 누적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본인도 아니고 이제 최순실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이건 대통령과 또 영부인 뭐 가족들까지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이나 또 야권 단체에서
탄핵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모였거든요. 민주당 당원들도 다 안 모인 상태는 그만큼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서 끌어내렸는데 그 뒤에가 그렇게 꼭 좋지 않더라. 더 좋아졌다고 보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켜서 새로운 정부를 탄핵 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를 또 5년 만에 또 교체해 버렸잖아요. 네. 그 경험들이 영향을 준 거라고 보는데 이번 이 일로 인해서 그에 비하면 어쨌든 동력이 좀 더 생긴 거는 사실인데 그게 탄핵이 가능할 정도까지 선언하면 비등점까지 올라갈 것인가는 좀 봐야 되고 거기에는 대통령이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어떤 국민들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저는 네. 확실하게 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앞에 서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경위를 설명하고 이렇게 또 책임지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게 비등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서 머무르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혼란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새벽에 있었던 대통령의 이제 계엄령 해제 투표에 참여한 190명 의원 중에 야권이 172명, 여당이 이제 18명이었는데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여당이 현재 유보에 이제 그친 이 상황입니다. 여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향후 여야 판도를 오늘 그 마지막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예. 어제 그 밤과 새벽에 보인 여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그 국민의힘이 국가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은 정당이란 이미지를 그나마 가질 수 있게 한 거는 한동훈 대표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그 첫 SNS 메시지부터 마지막 국회 통과 과정까지 본회의장에서 함께하면서 자당 의원들을 독려하고 한 것은 매우 그 정치 지도자로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 잘 아시는 것처럼 151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그 중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불참한다는 건 사실 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의 여당 의원이 불참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상계엄, 그 국가 내란에 준하는 불법적 비상계엄에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계속 보여준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실 본인은 본회의장에 있었으면 다른 의원들이 못 들어온다면 본인이라도 올라가서 입장 표명을 하고 찬성을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뭘 하든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 추경호 대표 이제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이제 여당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앞으로 이제 여야 판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에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전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에라도 나오셔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면서 그 호가호위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야기 안 하고 잘 못하는데도 잘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오판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지에 빠지게 만든 분들도 같이 저는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 탈당 요구가 이 결론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우리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대통령 나가면 우리는 손 씻는 것처럼 되는 게 국민들이 결코 니들은 그러니까 대통령 탈당했으니까 니들은 책임 없어 이렇게 안 봐주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 탈당하게 되면 그날부터 국민의힘도 야당이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여당이 없고 집권당이 없는 야당만이 있는 당이 되는데 그건 안 그래도 지금 국정 운영이 마비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집권당이 사라진 당의 나라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탄핵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당도 그런 일반 국민들도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여당은 우리는 그런 탄핵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럽고 뭔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조기에 대선을 하고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우리 책임이니까 할 수 없지만은 네.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나라의 입장에서 그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8명이 빠져나오면 탄핵 가결은 되지만 네. 그 8명이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런 그 고민의 결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워낙에 큰 이제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뭐 끝없이 말씀들을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